네, 다음 이어서 복지 분야 정책 제안을 하게 된 연대 양재진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뭐 당면한 도전들 이제 복지 쪽에서 이제 관심을 맞을 것 같아요. 네. 사회보장 측면이나 복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누가 다 심각하게 느끼는 거지만 글쎄 별다른 대응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출산 문제고요. 뭐 현황 어려운 점은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생산인군 줄고 때문에 이제 노인 부양비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도 굳이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아직은 우리가 노인들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거 빨간색 표시가 그렇죠. 전체 인구로 따지면 OECD 평균 정도 됩니다만 특히 이제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 문제는 좀 현재라도 바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 문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이제 재정 지출이 베이비 부머들 은퇴와 함께 쭉 늘어나고 결국에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예상하는 이런 거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측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복지 쪽에서 소득 보장도 중요합니다만 또 사회적 이동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저희는 그냥 OECD 뭐 평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X축은 이제 소득 불평등, 진위계수 가지고는 소득 불평등이고 Y축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계층과 자식의 소득 계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인데 뭐 보시다시피 뭐좀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이동성, 그러니까 소득 이동성, 세대 간 소득 이동성도 높고 그 다음에 당대의 소득 불평등도 낮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는 뭐 중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동안 어느 정도 그래도 OECD 평균이 됐던 이동성 문제, 소득 불평등이 이제 좀 다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는 뭐 앞에 오전 세션에서 발표가 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또 아까 이제 노년층 얘기를 했고 또 소득 이동성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또 소득 보장 부분에서 구멍이 크게 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보험 체제를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그래도 뭐 부족합니다만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는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또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는 의료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사실 제대로 된 일반 재정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코로나 위기 때 경제 위기 때 자영업 부분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아주 현저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실업 구조 일부 도입이 됐으나 아직 좀 부족한 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용물 사각지대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그럼 갈 것이냐 일단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노후소득 보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재정 문제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이 효율적인 노년
그 노후소득 보장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뭐 퇴직연금 문제, 기초보장연금 문제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저출산 문제 대책 세워야 되죠. 출산이 너무나 큰 위험이 되지 않게끔, 결혼과 출산이 위험이 되지 않게끔 그것을 사회적으로 위험을 커버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서 이제 보편적 뭐 부모보험 얘기라든지 아동부상의료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장기 단기 대책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동성 제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을 잠깐 터치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초고령 사회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인데요. 그림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퇴직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에 2019년 한 해만 하더라도 고용주가 이제 부담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보험료로 퇴직연금 시장으로 들어가는 보험료가 3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연금이라고 이름 되어 있지만 사실상 퇴직금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돼서 퇴직연금 이름만 이렇게 되고 유명무실한데, 퇴직연금을 진짜 연금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34조 원이라는 큰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47조 정도 보험료 수입입니다. 거기 한 70% 정도가 퇴직연금으로 가서 그냥 일시금으로 해서 그냥 노후소득 못하는 거니까 이거를 연금화하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퇴직연금으로 하게끔 의무화하고,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끔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라도 그렇게 의무화를 하자. 그래서 연금화를 하자. 그러면은 뭐 추계에 의하면 소득 대체율이 한 20% 나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굉장히 돈이 많이, 12달에 한 달씩이니까 8.33% 보험료로 따지면 국민연금 9%, 거의 버금가는 거고, 사실은 국민연금에는 소득 상한이 있어가지고 400몇만 원까지만 9%지만 퇴직연금은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그걸 8.33%가 다 보험료로 나갑니다. 굉장히 커요. 특히 중산층들에게. 이걸 연금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동시에 중산층들이 퇴직연금 역할을 좀 잘해주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 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 70%를 커버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빈곤율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30% 후반 정도, 40% 가까이가 노인들이 빈곤선 이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빈곤선 밖에 40% 30%까지도 지금 기초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대상자를 좁히고 대신 두툼하게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두툼하게 주는 거를 그냥 일시금으로 다 두툼하게 주는 게 아니라 두툼한 선을 그어놓고, 빈곤선을 그어놓고 모자른 만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30만 원 기초연금 들어가면 생계급여 수준이 60만 원을 보장하는 거로 하고, 이 연금액이 6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모자른 걸 채워주는 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 생계급여만큼은 다 모든 노인을 보장하자라는 거죠. 기초 보장. 이건 사실 어떤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들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노인을 상대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면 기초보장연금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노인들 부양음자 가족 기준 같은 걸 철폐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쭉쭉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 두 개의 재원을 합쳐서 보충급여형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용 자원도 느리고 재정 효율성 좋게 빈곤선까지 다 커버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후 쪽을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안은 퇴직연금 연금하고, 두 번째는 기초보장연금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저출산 문제 대책 뭐 다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기본은 그래도 저는 소득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뭐 지금 뭐 돈 뭐 수십조 썼는데 뭐 효과도 없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쓴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반 정도는 뭐 대출, 뭐 주택 임대 사업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진짜로 지출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이제 소득 보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일단 저희 출산 전후 휴가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실은 거기서 지출 모성 보호 사업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반발이 좀 있고요. 그 결과 소득 대체율 40%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상한이 굉장히 낮아서 120 뭐 이렇게밖에 안 돼. 상한이 굉장히 낮아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하게 되면 이 내 소득이 보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 60%에 상한이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처럼 사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보편적 부모보험을 좀 도입하자. 고용보험 분리해서 하는 거죠. 뭐 스웨덴 시스템인데 그렇게 가서 좀 상한도 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이런 것 플러스 지금 하도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결혼인 하면 비용 환급들 어느 정도 해준다든지 자녀 탄생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흡수해서 자녀 탄생 축하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좀 넣는 그런 종합적인 부모보험 시스템을 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고 재원은 기존에 지금 직장 가입자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대로 하고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부터 이제 뭐 사각지대까지 넓힌다고 하는 그 재원은 부가세를 한 목적세로 해서 한 0.5% 포인트 올리면 우리가 한 4조 정도 매년 가능한데 그 정도면 뭐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본 도입.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 때문에 생기는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소득 보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지출 중에 큰 부분이 의료 파트입니다. 의료비 지출인데 의료비 지출은 사회화하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어린이에 관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휴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아이 때문에 생기는 지출의 큰 부분은 사회화를 하고 지금 보육이라는 거는 사회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료비 쪽도 사회화하는 쪽으로 좀 제안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스웨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 스웨덴처럼 될 수 있겠냐 하지만 어쨌든 스웨덴의 그 모델 어떤 식으로 해서 출산 문제에 대처하느냐는 그거는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7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현 세대의 소득 보장 문제 잠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요걸 통해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이걸 통해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게 일반 재정에서 일정 부분 실업부조를 한 뭐 50만 원씩 6개월 이 정도 이제 지급하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실시간 소득 파악하는 걸 지금 기획단도 발족하고 해서 그걸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뭐 덴마크랑 프랑스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소득 기반, 즉 이제 기존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여야 되는 고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피고용 여부, 임금 근로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뭐 자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 중장기적으로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실업 구조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 요건을 낮추고
그 급여를 좀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직업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용 서비스나 훈련이 제대로 좀 가동이 돼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시스템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소득기관 고용보험하는 나라를 제외한 독일을 비롯한 모든 다른 나라들은 사실 OECD 국가들은 이 실업부조 형태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자영자 중에 우리의 제도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자영자들이 노란우산 자기 저축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징이 압류가 회사가 뭐 가게가 망하더라도 여기 노란우산 공제에 들어간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조가 자기 버팀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기가 낸 돈의 90%는 자기가 또 대출 받아서 쓸 수 있어 어려울 때 물론 저리가 되겠죠. 이런 거여서 지금 그 전국민 고용 안전망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는 꽤 도움이 되는 제도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사회적 이동성 제공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가 됐던 역대 어느 사회든 계층 혹은 계급이 형성이 되죠. 계층, 그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이 되면 그냥 계층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이고 이동성이 이제 저하가 되면 계급 사회로 가는 그런 것. 저는 계급 사회로 가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그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 계층은 직업으로 결정이 되죠. 직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직업 능력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공교육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다음 공교육 할 것이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대학, 고등교육까지 사실 가는. 그 이후에 평생교육, 직업훈련과 연계된 평생교육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준 거에서 북구 유럽이 사회적 이동성이 높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보육부터 직업과 연계된 평생교육 시스템들이 공적으로 지원이 되고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이 굉장히 높죠. 지금 같으면 중산층들은 사교육으로 어떻게든 어릴 때부터 다 이게 직업 능력을 배양하는데 온갖 투자를 다 해서 그 자식들이 그걸 이어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만큼 중산층들이 만족하는 교육 보육부터 훈련까지 해줘야 덩달아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 높은 공교육, 군보육, 그다음에 직업훈련과 연관된 평생학습 체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평생학습 체제 분야는 교육부랑 고용부가 사실은 이원화 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함께 갈 수 있게 하고 뭐 여기 이조 장관님도 계시고 그쪽 또 하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더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깊이 아는 것도 없고요. 어쨌든 그 틀을 좀 복지 쪽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 부분하고 대기업 파트에서 상당 부분이 연공급제로 되어 있는데 연공급이라는 건 자신의 직무 능력이 바로 보상과 연관이 안 되죠. 그래서 직무급이나 숙련급제가 좀 확산이 돼서 자신의 직무 능력, 직업 역량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투자할 자신의 유인도 생기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 그 능력이 있으면 당대에서도 올라가고 세대 내로도 올라가는 이런 건강한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7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